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우선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제목은 3S라고 해서고요. 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은 설비입니다. 아이언니켈 합금 도금에 사용하는 설비이고요. 이 설비는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 내부에는 액체 양극이 유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철판이나 철판을 사용하고 계셨고, 이 공법은 액체 양극을 사용하여서 액체 양극과 양극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스나 이런 것들을 도금액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접촉하지 않게끔 만들게 보완되었습니다. 소재는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고요. 미세 다공성 세라믹 소재로 필요한 이온들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불순물들은, 유해한 물들은 발생되지 않게 차단하는 공법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도금에 필요한 부분만 서로 음극과 양극으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가장 큰 기존의 양극과는 다른 점은, 기존의 양극에서는 산소가스가 발생됩니다. 산소가스가 발생되는데 그 산소가스가 도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맞닿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산화작용이 발생돼서요. 거기에서 탄산염이나 아니면 시아나니켈, 또 다른 유기 산화물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공법입니다. 네, 이거는 전류 효율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내과 전기량 사용량이 다를수록 불순물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면서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도금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양극을 사용하게 되면, 3S 양극이라는 이 양극을 사용하게 되면 그 효율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탄산염이고요. 아이언니켈 합금 도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순물 중에 가장 큰 게 탄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도 도금액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냉각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불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이 선택적 양, 3S라는 양극을 사용하게 되면 양극에서 발생되는 산소가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착화가 되고 산화가 됨으로써 탄산염이 증가가 되나, 3S 양극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자료입니다. 네, 이거는 도금액을, 기존의 오래된 도금액이고요. 3S 양극을 사용하는 그냥 도금액이고, 3S를 사용하는 도금액입니다. 이거를 일정 양을 떠서 냉각을 합니다. 냉각을 한 다음에 냉각을 시키고 다시 자연 상태로 해동을 해본 결과 유기물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3S 양극을 사용하면 그런 층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성분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네, 적용 사례입니다. 국내에는 적용 자체가 좀 많이 늦었고요. 해외에 적용 사례가 가장 많고, 가장 인구 국가인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환경 규제를 좀 더 강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먼저 선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니켈 바렐라인의 7군데랑 맥라인을 성공했고, 가장 최근에 작년에 한 군데 또 셋업을 했습니다. 고객사들에게 두 군데 업체들에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미팅을 해보면 비슷한 말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양은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 장입량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양 자체가 늘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금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다운됐다. 또 하나, 불필요하게 매번 진행했던 탄산염 제거를 2년이 지났지만 하지 않아도 되더라. 네, 이것도 좀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동일한 데이터고요. 그 업체에서도 얘기한 기존의 양극, 일반적으로 쓰시던 금속 양극을 쓸 때와 3S 양극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를 한 데이터고요. 가장 큰 건 이거 같습니다. 전류율이 한 50에서 60%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거는 이 약물을 적용하고 나서는 효율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돼서 생산량 자체가 늘었다. 거기에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다라는 거고요. 단점도 있긴 합니다. 단점도 있긴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개선하고 있고 업체와 서로 상호 논의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3S 양극을 적용했을 때 불필요한 성분들이 제거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 감소가 되는 부분은 이거는 너무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3S 양극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전류 사용량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전압 자체가 떨어져서 불필요한 가스 발생으로 발생된 산화작용과 그 다음에 탄산염, 그 다음에 전기세이나 그 다음에 발열 반응도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 업체 데이터고요. 분석 결과고 처음에 약품을 탔을 때와 시작했을 때와 한 8개월이 지난 후에 탄산염 농도를 분석해 본 거고요. 탄산염 농도가 10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마지막 8개월 지난 후에 한 28g 정도 밖에 상승이 안 했다는 거고 3S 양극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60g 이상대로 올라갈 겁니다. 또한 액중에 사용하고 있는 니켈 자체도 아이오닉 합금도구의 니켈 자체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약품 사용량이 현저히 적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걸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와 논의를 해서 그 고객사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효율이 좋아졌다. 효율이 기존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좋아지면서부터 불필요한 열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아서 냉각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다는 거고요. 냉각 비용과 더불어서 전기값, 전기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고 탄산염도 늘 분기에 25% 정도 버리고 다시 타고 했었는데 희석하고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처리 제품에 저희 아이언도금 쪽이나 아이언 합금도금 쪽은 열처리 품이 많습니다. 그 열처리 품이 많은데 그 열처리 품에서도 도금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똑같은 장점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그 한 업체에서 실제 전기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갖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고요. 3S 양극을 사용하기 전 기존의 양극을 사용할 때는 연간 한 에너지 비용이 한 4,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3S 양극으로 환산해 보니까 연간 1,7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기세 정도가 감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국내 버전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봤습니다. 이거 중국이랑 저희랑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맞췄고요. 맞춰갖고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경제 정도가 약 한 40%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설비 특성상 이게 요 그림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인공이고요. 액체 양극을 사용하는 주인공이고요. 이 안에는 액체 양극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량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극 사이에서 들어가는 이 양극액들이 오버플로 되고요. 오버플로 조에서 보조탱크에서 양극을 지나서 다시 보조탱크로 들어옵니다. 이 순환되는 양극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순환되는 양극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이 액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점도 있다는 게 단점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약품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약품에는 특별한 약품은 아니고 가성소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고요. 이 용액은 처음에 그냥 저희가 버렸었다가 이거를 이제 탈지제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탈지제 오버플로 이렇게 버리는, 그래서 다시 리사이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건 이거고요. 저희 쪽 팀에서 다른 걸 하나 더 여러분께 발표할 게 하나 더 있어갖고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삼각크롬 공정에는 후처리 도금이 필요하냐를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삼각크롬 도금 공정이 염수분무 테스트에 악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어떤 개발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2006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RoHS 규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핸드폰 산업, 그러니까 핸드폰 부품 도금을 필두로 해서 국내 여러 산업에 삼각크롬 도금 공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수정금고,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의 폭넓은 제품에, 폭넓은 산업의 폭넓은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맨 처음에 핸드폰 부품이 RoHS 규제를 위해서 그 친환경 공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삼각크롬 공정이 적용된 거에 반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삼각크롬 도금의 특성, 특히 이 흑백색, 외관적인 디자인 창출, 그리고 거기에 하지 니켈 도금을 무전의 니켈, 무광택 니켈 도금이나 광택 니켈 도금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삼각크롬 도금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철에 특히 문제시되는 제설염 테스트의 내성을 갖기 위해서 삼각크롬 도금 공정이 많이 사용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삼각크롬 도금 공정이 이렇게 많은 제품, 많은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특히 내식성 향상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용 삼각크롬 도금 공정의 내식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캐스 테스트,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러시아 모드 테스트,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염수 분무 테스트 방법이 있겠고, 오늘날에는 또 이 항온항스 결과도 좀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내식성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도금업체들이나 약품업체들이 개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능을 개선시키고 있었지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염수 분무 테스트에는 항상, 지금 사진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뭔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그 철 소재를 베이스로 한 삼각크롬 도금 공정은 굉장히 취약한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삼각크롬 도금 공정의 특성이라고 좀 표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날 이제 현장에 도금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삼각크롬 도금 공정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황산용 공정과 염화용 공정,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황산용 공정이든 염화용 공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도금층이 염수 분무 테스트에는 굉장히 취약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삼각크롬 도금층이 이렇게 염수 분무 테스트에 취약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를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XPS 분석을 통한 도금층의 형성을 도금층의 구조와 형성을 좀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제 발표가 너무 빠른 건 아니시죠? 혹시 빠르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육각크롬 도금 공정을 XPS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지금 크롬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산화층이라고, 크롬 도금층 상에 형성되는 산화층이라고, 옥시데이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옥시데이션 레이어가 약 5.5나노미터에서부터 제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크롬 도금이 형성되고 크롬 도금층이 이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순수 육각크롬 도금층은 자체적으로 약 5.5나노미터의 산화 피막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은 어떠냐?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XPS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치는 약 2.7나노에서부터 아까 전장 그래프랑 비교해 보셔도 산화피막이 제거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 말은 산화피막이 얇기 때문에 도움층상에 존재하는 산화피막이 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부식인자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식이 쉽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맥더미더 쪽에서도 발표하실 때 언급됐던 내용이긴 한데, 그럼 이거를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삼각크롬 동정상에 육각크롬 크로메이트 후처리를 진행을 함으로써 좀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약 5.5나노미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각크롬 도공층에 형성되는 산화크롬 피막층과 동일한 형상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부식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가지 부식 중에서 특히 염수분무 테스트의 부식 형상은 기존의 캐스 테스트라든가 제설염 테스트랑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부식이긴 한데 부식 형상이 좀 다르고요. 하지의 니켈 도금층에서 포르전된 니켈층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약간 얼룩 반, 부식 반 이런 현상을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후처를 통해서 그 도금층에 형성되는 피놀 아니면 기공들을 막아주고 위에 산화피막층을 형성시킴으로써 부식인자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못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삼각크롬 베이스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명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공정명은 트리스타 실드라는 삼각크롬 후처리 공정이고요. 육각크롬 프리 제품이기 때문에 삼각크롬 베이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각크롬 프리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2스텝, 3스텝 사용할 필요 없이 단일 스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첨가제들이 굉장히 손쉽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후처리 공정에서 바로 전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도금층의 후처리 공정을 사용함으로써 크롬 도금층의 변색이나 변형이 있다면 그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백색, 흑색, 염산용, 항산용 모든 삼각크롬 도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적용이 가능하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R&D 작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이 내용 크게 개선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작업 조건이나 상태 조건은 이렇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조건이 있긴 합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저희 이 후처리 공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벤티아에서 추천하는 전용 정류기를 좀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류기를 미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추천드린 정류기를 미사용했을 때는 산화피막 도금층이 형성되는 두께가 약 3.7나노미터밖에 안 되긴 하는데 저희 전용 정류기까지 사용했을 때는 9.9나노미터까지 산화피막층이 형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일반 삼각크롬 도금층의 약 3배에서 4배 그리고 육각크롬 도금층 자체로 봤을 때도 약 2배 가까이 산화피막이 형성되는 조건이고요. 이게 책자에도 흑백으로 돼 있으셔갖고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시더라고요. 이게 사진으로도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금하시는 분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삼각크롬 도금 공정은 염수분무 테스트에서 48시간 넘기기도 쉽지 않았었죠. 쉽지 않았었고요. 근데 저희 후처리 공정을 이용했을 때는 500시간 이상을 견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500시간 이상 견딘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최대 1000시간까지도 견딜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 1000시간까지는 저희 조건을 좀 많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아직도 철 소재 위에는 좀 내식 성능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 쪽에서도 R&D 쪽에서 좀 더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24시간 패스까지는 오케이를 받은 상태입니다.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삼각크롬 도금층 후에 후처리 공정에 정확하게 저희 제품만 교환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류기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에 대해서 정류기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여기가 육각크롬 후처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육각크롬 후처리 이외에 린스 스텝이 3단, 4단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삼각크롬 베이스고 농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크롬 농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스텝 뒤에 린스 공정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서머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 일반적인 기존 삼각크롬 도금층 또는 삼각크롬 도금층에 이제 육각크롬 후처리를 진행한 공정보다 저희 후처리 공정을 이용했을 때 산화필막 도금층의 두께가 약 3배, 4배, 2배까지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삼각크롬 베이스이기 때문에 ROHS 규제에 부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에서는 이미 몇 가지 업체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수 분무 테스트를 크게 약 1000시간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분석이나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는 장점, 그리고 단일 스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삼각크롬 베이스이기 때문에 EU 공정의 스텝, 린스 스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또 폐수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모든 삼각크롬, 흑색, 백색, 홍산력, 염산력 상관없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빨랐나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예,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권우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플레이크 코팅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이랑 또 저희가 개발한 최근에 새롭게 개발한 징크 플레이크 코팅, 수계 징크 플레이크 코팅이나 제오 코팅에 대해서 실험 예를 들고 어떤 컨셉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그 플레이크 코팅은 방식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료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료, 수지, 용제, 그리고 첨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크 플레이크 코팅도 일단은 안료로서는 금속 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지로서는 보통 유무기 바인더나 또는 무기 바인더 또는 그거에 대한 조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제는 수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수계에도 유기용제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용제계는 물론 유기용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첨가제는 여러 가지 석부제라든가 분산제, 또 산화방지제, 증정제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 플레이트는 주로 아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도 사용합니다. 또는 일반 아연의 합금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징크 플레이크 코팅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명명돼서 사용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먼저 ISO에서는 무전해로 적용된 아연 플레이크 코팅, 전기도금 방식이 아닌 아연 플레이크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벤츠나 BMW에서는 똑같이 징크 플레이크 코팅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징크로 구성된 실리콘계 수지 코팅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징크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코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크 플레이트 코팅은 구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제에 따라서 수계와 용제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용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을 용제를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계 같은 경우에는 물과 수용성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용제계가 전체적으로 고용분이 높습니다. 용제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점도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분을 높게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용분이 한 65% 내외고 이거에 따라서 VOC는 약 한 35% 정도입니다. 또 특징은 산화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형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도막 두께는 NSST 10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에서 12마이크론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온도는 일반적으로 250에서 280도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수계의 징크 플레이트 코팅은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제는 물과 수용성 유기 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도는 대충 한 40% 정도를 40% 정도고요. 이 수계는 대부분이 다 이액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유기용제와 다르게 이 부분은 물이 수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산화는 물과 산소 존재하에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액형인데요. 일단 징크 플레이크와 수용성 용제가 포함된 플레이크 상, 페이스트 상의 액A와 그리고 수지와 물로 된 수지상 이렇게 B를 가지고 건육이라는 두 개를 이제 섞어서 건육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적당한 점도를 맞춰서 사용하는 좀 조금은 좀 특이한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막 두께는 NSST 1000시간을 기준으로 용제계보다는 한 20% 낮은 8에서 10마이크론을 추천을 하고요. 경화온도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타입은 330도에서 360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크 플레이트 코팅이 좀 낮은 한 10마이크론 내외의 낮은 도막 두께에서도 고내식성을 발휘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징크 플레이트가 갖는 메커니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희생보호 방식이랑 부동태화, 그리고 자기치유 효과, 차폐 효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도금도 이 세 가지 부동태화나 자기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징크 플레이트 코팅이 고내식성을 발휘하는 이유는 자기치유 효과와 차폐 효과입니다. 또 자기치유 효과는 일단 금속 플레이트가 산화가 되면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무기수지가 그 산화되는 징크 플레이트랑 반응을 해서 또 일단은 발작이 시작되는 부분을 다시 메꿔주는 그런 자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도금에 비해서 아연도금에 비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이제 이 자기 치유 효과고요. 차폐 효과는 여기에 사용하는 플레이크는
실제 두께가 한 0.2 마이크론 정도이고 플레이크 크기는 10마이크론에서 한 20마이크론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크가 서로 이렇게 중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부식이 될 수 있는 물과 또는 산소를 아예 서브스트레이트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방식 성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요 밑에 사진은 제가 첨배로 해서 실제 그 커팅을 해서 나온 사진이거든요.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흰색 부분이 금속이고요. 이 어두운 부분이 지금 수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코팅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보다는 실제 이 플레이크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도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GPU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적층은 어떻게 되면 가장 배럴 이펙트가 좋은지에 대해서 구조를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되면 가장 좋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왼쪽으로 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크플레이크 코팅은 베이스 코팅만, 지크플레이크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외관이라든가 또는 마찰 개수를 위해서 탑코트가 적용이 됩니다. 요구하는 스펙에 따라서 적용이 틀리고 그래서 지크플레이크 코팅은 베이스 코트와 탑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크플레이크 코팅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1000시간의 내시성을 가지고요. 일단 수소 치성이 없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경우는 그냥 고온에서 경화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적용은 비교적 좀 작은 파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은 페이스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징크플레이크 코팅하는 공정에 물론 이제 전처리 공정은 좀 별도고요. 그리고 일단 니켈 도금보다는 좀 저가입니다. 점점 더 저희 징크플레이크 코팅이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떤 부식에 대한 관통 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벌써 10년 이전에 적용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그 부식에 대한 보증 기간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도 조선이 제작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부 제작을 해서 볼트를 체결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발전이 돼서 그거를 다시 인도하기 전에 발전이 되면 전부 다 다시 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유형을 도금 쪽에서 최근에는 이 딥플레이크 코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렇게 된 가장 큰 거는 아마 자기 치유 효과에 의한 방식성 때문에 조선 쪽에서도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플레이크 코팅의 코팅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딥스핀, 그리고 딥드레인, 그리고 스프레이 코팅입니다. 딥스핀이나 딥드레인에 비해서 스프레이 코팅이 좀 내식성이 좀 취약한데요. 이거는 스프레이 코팅은 일반적으로 왁코팅으로 8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을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빌드업을 많이 하게 그래서 딥스핀이나 딥드레인에서 빌드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코팅이 비교적 유니폼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상에서 상하의 연재에 의한 피놀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비교적 소물을 적용을 하고요. 딥드레인은 파트가 좀 빅사이즈고 좀 복잡한 구조를 가졌을 때 적용을 합니다.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파트가 크고 또 단순한 구조를 갖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외관을 중시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사에서 갖고 있는 파일트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요. 징크플레이크 코팅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로 합니다. 전처리 단계와 그리고 코팅 단계 그리고 경화 단계를 이루는데요. 전처리는 탈취와 슈퍼스핀 두 가지 공정이 있고요. 코팅 프로세스는 딥스핀 같은 경우는 딥과 스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경화 공정은 예열과 본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재 도구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100에서 한 150도 내외의 예열을 거쳐야지만 안정된 코팅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과 본열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탈취는 기존에 하고 있던 MC 탈취 그 이전에는 다른 유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이 알칼리 탈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플러스트는 2에서 한 3mm 정도를 추천을 하고요. 파트 또는 나사의 패스너의 피치에 따라서 추천하는 게 좀 다릅니다. 대부분은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는 보통 서스를 추천하는데 스틸 볼도 중간중간에 잘 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스틸 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징크플레이크 코팅에서도 코팅하고자 하는 서브스트레이트의 탈취와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내식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방식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디테일하고 빼고요. 일단은 제품 자체의 성능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팅을 얼마나 균일하게 코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정 조건, 온도 컨트롤이 적당하게 될 수 있는지, 또는 낙차가 심하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품질에 영향을 주고요. 재질을 표현할 때 전처리가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징크플레이크 코팅의 외관 품질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진행하느냐 또는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좀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는 내식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도막 두께도 측정을 하고 부착성도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크플레이크 코팅은 부착성에서 약간 좀 묻어나는데요. 플레이크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입자 자체가 묻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묻어나지 않으면 실제 희생구라는 그런 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크플레이크 코팅은 완벽하게 부착성이, 그러니까 표면에 어떤 플레이크 상이 일부 묻어나는 게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 부식 시험도 진행을 하고요. 44인클은 현대자동차 규격에서 나옵니다. CCT A 타입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LK 마찰 테스트를 해서 유기용제에서 혹시 때가 이렇게 입는다든가 그런 거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내수성 시험, 내일성 시험, 또 마찬가지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징크플레이크 코팅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수계 징크플레이크 코팅의 지오 코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오 코팅은
수계의 장점인 좀 더 고내식성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과 용재계의 장점인 저온경화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장점을 모아서 그 컨셉을 가지고 개발한 제품이 지오코트입니다. 저희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온경화를 할 수 있는 250도에서 약 8마이크론에서 1000시간의 내식성을 발휘하는 제품이 있고요. 또 나머지 제품 중에는 300도씨에서 경화를 해서 1000시간 또는 1500시간까지 내식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건 컨벤셔널 타입 같은 경우는 330도의 경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해서 기존의 용재계 타입이 수계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던 용재계 타입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파트도 실제 가능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고객 니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물에 특화된 징크 플레이크 코팅이라든가 또는 뒤에서 이제 내시성 평가를 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도금 위에다가 약 한 4, 5마이크론 정도를 코팅을 하게 되면 방식 성능이 500시간 이상 그리고 현대에서 비교하는 CCT에서는 40시간 이상 방식 성능이 나오는 그런 코팅제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파트에서는 징크 플레이크 코팅에 블랙 컬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데미지를 입었을 때 실버 스팟이 보입니다. 그 실버 스팟을 방지할 수 있는 블랙 베이스 코트를 지금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코팅 전용 징크 플레이크 코팅도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아까 징크 플레이크 코팅은 베이스 코트와 탑 코트를 줬는데요. 다양한 탑 코트도 좀 가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요거는 징크 플레이크와 연관은 돼 있지 않지만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자석에다가 코팅을 해서 하는 코팅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오코트는 일단 대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2C, 2B이고요. 가장 낮은 도막 두께를 추천하는 6마이크론에서 1000시간 방식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치유 효과를 할 수 있는 좋은 조얼 바인더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얼 바인더를 한 4년에 걸쳐서 최적화된 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최적화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오코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계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면은 성능이 90% 이상으로 떨어지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6주 정도 돼도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오코트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오코트 베이스 코트는 지금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XE60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도에서 경화를 하고 800에서 1000시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드린 거는 탑코트 없이 1000시간을 보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오코트 S120은 브레이크 디스크에 적용하는 것으로 스프레이 타입입니다. 요거는 뒤에 블랙 베이스랑 콤비네이션 해서요. 베이스 코트는 5에서 8마이크론 정도로 하고요. 베이킹 온도는 250 정도입니다. 지오코트 S879C는 주물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딥스피나 딥드레인 다 가능합니다. 8마이크론에서 300도씨 경화를 하는 거고요. 다 2C, 2B로 해서 1000시간 방식성능을 보증하고요. S579는 컨벤셔널 타입인데요. 이게 이제 6마이크론, 2C, 2B 6마이크론에서 1000시간의 방식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필드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S탑이 도구미에다가 해서 약 4에서 5마이크로, 경화온도는 230도입니다. 도금의 어떤 손상 때문에 경화온도를 230도 정도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S보스는 실버 스팟을 없애기 위한 블랙 베이스 코트입니다. 이것도 8마이크론에서 300도씨인데 현재까지 개발된 거는 단독으로는 500시간까지 저희가 그 방식성이 나오고요. 지금 뭐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지금 단독으로 720시간을 목표로 해갖고 최근에 그거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뭐 적용을 못하고요. 현재 시판 중인 거는 500시간이고요. 거기에 블랙탑을 올렸을 때 720시간까지 보증하는 제품을 지금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탑부트는 4가지가 있고요. 블랙 에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S120이랑 2C1B로 해서 하는 거고요. 똑같이 베이킹 온도는 250도씨입니다. 블랙 DC는 최근에 개발돼서 브레이크 드럼에 적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베이스 코트 없이 이 단독으로 해서 방식 성능 120시간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오코트 탑은 자석에 전기차 자석에 들어가는 거고요. 칼라는 3가지입니다. 블랙, 블루, 레드. 그리고 1C1B고요. 250도에서 경험을 합니다. 블랙 레이싱은 뭐 일반 파스너나 아니면 브라켓에 적용하는 블랙이고요. 여기는 2C2B로 추천하고 180도입니다. 여기는 탑코트인데 이 루브리컨트랑 좀 색상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찰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서